저랑 민준 씨랑 만나고 있어요. 깔끔하게 이혼해주세요. 아, 딸 있다면 불쌍해서 어쩌죠? 집 현관까지 찾아와 코웃음 치는 남편의 상간녀. 수진 씨는 7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SNS를 뒤지던 수진 씨는 곧 차갑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자리를 뺏고 싶었다면 네 자리부터 단단히 지켰어야지. 네가 감추고 있던 이 치명적인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날의 사연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속이 뻥 뚫리는 그날의 사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7시 15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의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복판의 낡은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에는 등교를 서두르는 아이들과 출근길 직장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채 여물지 않은 가을볕이 복도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24평짜리 405호 안은 그 햇살과 무관하게 조용하고 서늘했습니다. 김수진 씨 35살.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두 사람의 밥그릇으로 시작됐습니다. 엄마, 머리 묶어줘요. 5살 배기 딸 지아가 곱슬곱슬한 앞머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며 엄마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는 어린이집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서둘러 딸의 머리를 두 갈래로 엮어주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묶어서야 매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아. 엄마가 더 예뻐요. 수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아주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주방 쪽 식탁에는 두 사람 분의 밥그릇과 수저만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이민준 씨의 자리는 또 비어 있었습니다. 간밤에도 야근이라며 새벽 2시가 넘어 들어왔고 오늘 아침은 수진 씨가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현관문을 나선 뒤였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요? 응, 오늘도 회사 일이 많대. 우리 지아는 어린이집 가자. 수진 씨는 짧게 대답하고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에게 걱정을 물려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조용한 거실 한복판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할 일은 늘 있었지만 어딘가 삶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뭔가가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 그 허전함은 한 계절 전부터 조금씩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꼭 7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와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 3년을 사귄 뒤 결혼했고 지아가 태어나면서 수진 씨가 다니던 패션 회사의 MD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린이집 대기가 길었고 시댁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 내가 유난 떠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7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부터였습니다. 민준 씨의 야근이 부쩍 잦아졌고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을 갈 때도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선뜻 묻지 못했습니다. 물었다가 대답을 들을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지아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현동 골목 어귀 단골 슈퍼를 혼자 운영하는 최 여사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73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저녁 9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강단 있는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이 할머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 또 지아 혼자 데리러 가? 남편분은? 네, 또 야근이에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를 보더니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진 씨, 나 젊었을 때 말이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싶었거든. 근데 나이 드니까 알겠더라고. 할머니가 박스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없이 이기더라. 떠드는 사람이 지는 법이야. 꼭 기억해요. 수진 씨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의 인생 소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만 해도 그랬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그래야죠. 짧게 웃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수진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김수진 씨는 강원도 춘천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춘천 외곽에서 작은 닭갈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는 대학 내내 학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과외까지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면서도 성적은 놓지 않았습니다. 패션 관련 학과를 나와 서울의 중견 의류회사에 취업했고 입사 동기 중 가장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팀 내에서는 일이 꼼꼼하고 끈기 있기로 통했습니다. 남편 이민준 씨와는 직장 동료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민준 씨는 말수가 적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끌렸습니다. 3년을 사귀는 동안 크게 싸운 적도, 크게 행복했던 기억도 뚜렷하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수진 씨가 30살이 되던 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엔 나름 다정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마트에 가고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지아가 태어나면서 수진 씨의 삶은 육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멀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육아의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시작된 건 올 여름 즈음이었습니다. 이민준 씨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해졌고 주말에는 거래처 접대가 생겼습니다. 향수를 새로 바꿨고 옷에도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에 왁스를 바르고 나가는 날이 늘었고 이전에는 없던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밤 민준 씨가 씻으러 간 사이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자 하나가 뜨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그러다 2주 전 세탁을 맡기려고 민준 씨 셔츠 주머니를 털다가 작게 접힌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2사람분의 코스 요리와 와인 한 병. 날짜는 민준 씨가 야근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 내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렸습니다. 지아 앞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촉발 사건이 오기 꼭 열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수진 씨를 보통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사람. 아현동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도 먼저 나서지 않았고 시댁 명절 때도 불편한 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공손했습니다. 고부 갈등 한 번 없는 집으로 시댁에서도 인정받을 만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 학비를 혼자 마련한 사람이 수진 씨였습니다. 입사 동기 중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된 것도 수진 씨였습니다. 일을 맡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 한번 결심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 그것이
그녀의 진짜 본성이었습니다. 그 본성이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것이 깨어날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지아는 어린이집에 있었고 수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채용 공고를 뒤적이던 참이었습니다. 복직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품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내 이름 석자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는 노트북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베이지 컬러의 긴 코트에 굽이 높은 앵클 부츠, 화장이 꼼꼼하게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아현동 아파트 복도에서 보기엔 너무 잘 차려입은 차림새였습니다. 어디서나 눈에 띌 만한 외모였지만 그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겁먹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미안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김수진 씨 맞죠? 목소리조차 태연했습니다. 네. 누구시죠? 전박서연이에요. 수진 씨의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았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몇 번 터치하더니 화면을 수진 씨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와 이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어딘가 숙박시설로 보이는 공간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민준 씨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서연 씨는 수진 씨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랑 민준 씨랑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저한테 있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주세요. 수진 씨 귓속에서 이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긴요. 자리 비켜달라고요. 서연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선이 수진 씨의 어깨 너머로 집 안쪽을 쓱 훑으며 아, 딸 있다며? 불쌍해서 어쩌죠?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하고 뻔뻔한 여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을 이토록 태연하게, 이토록 비릿하게 내뱉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진 씨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내뱉었습니다. 일주일 줄게요. 현명하게 판단해요.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열린 현관문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복도 공기가 차갑게 발목을 감아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하를 재웠습니다. 민준 씨는 또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불을 끈 거실 바닥에 등을 소파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그 여자가 직접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원에 가면 이혼 사유로 충분했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엄마 아빠 어딨어요? 하고 물어올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 5살인 아이에게 이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이 아이에게 남길 상처가 너무도 컸습니다. 그럼 참고 살아? 저런 여자한테 이 자리를 내줘야 해? 수진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몸 구석구석에 남은 임신과 출산의 흔적을 안고 오로지 이 가정 하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저런 뻔뻔한 여자 앞에 내 자리를 그냥 내어줘야 한다는 말인가요? 불쌍하다는 말을 코웃음 치며 내뱉는 여자에게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 3글자를 쳤습니다. 박서연. 인스타그램 계정이 떴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강남의 럭셔리 카페 사진들, 해외여행 인증 사진들, 오마카세 맛집 인증들, 그리고 그 중에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닌 남자였습니다. 사진에 태그된 이름은 기춘 오빠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웨딩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상간녀 박서연. 유부녀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버젓이 있으면서 남의 남편과 만나고 있는 여자가 이 집 현관 앞까지 찾아와 이혼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코웃음을 치면서 불쌍해서 어쩌죠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수진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이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수진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안 합니다. 이 집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아의 아빠 자리도 수진 씨가 7년 동안 지켜온 이 가정의 이름도 하지만 저 여자만큼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남의 자리를 빼앗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자리가 단단한지부터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 뻔뻔한 여자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온 수진 씨는 어젯밤과 달리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곧바로 쳤습니다. 마포구 법률사무소 가족법 전문. 검색 결과 중 상담 후기가 많고 이혼 및 손해배상 분야 경력이 긴 곳 하나를 골랐습니다. 전화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상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담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으로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약은 그날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어젯밤 메모해 둔 것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박서연의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해 둔 사진들, 남편과 서연이 함께 찍힌 사진 파일들,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꼼꼼하게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 MD 업무로 수백 개의 자료를 정리하던 그 손이 이번엔 다른 종류의 자료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수진 씨는 법률사무소 문을 밀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수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자료를 천천히 훑어보며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가 준비해온 캡처 사진들, 영수증, 그리고 서연이 직접 현관 앞까지 찾아와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김수진 씨,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진 씨는 앞으로 몸을 당기며 물었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5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으면 더 유리하고요. 상간녀가 직접 찾아와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목격자나 녹취가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수진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볼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소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포대교 위를 지나치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수진 씨는 코트 단추를 여미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 난간 아래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물결이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7년이 떠올랐습니다. 직장을 내려놓던 날, 지하를 안고 처음 밤을 지새우던 날, 명절마다 시댁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저녁들, 민준 씨가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의 빈 식탁. 그 모든 것이 이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뒤돌아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수진 씨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고요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눌려 있다가 비로소 숨통을 찾은 어떤 단단한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진 씨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지아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슈퍼 앞에서 최 여사 할머니가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를 보더니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 다녀와요? 얼굴빛이 좀 다른데. 아, 그냥 볼일 좀 보고 왔어요. 무슨 볼일이요? 거짓말은 잘 못하네, 이 사람. 최 여사 할머니가 툭 웃으며 지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아야, 잠깐 이거 먹고 있어봐. 할머니가 슈퍼 안에서 작은 사탕 봉지를 꺼내 지아에게 쥐어주고는 수진 씨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습니다. 슈퍼 구석, 냉장고 사이로 조금 물러선 자리였습니다. 무슨 일 있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짧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 문제예요. 그 사람이 바람 피웠어요? 할머니의 물음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냥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손을 잠깐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법대로 하는 게 맞아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 나이에 내가 다 봤어. 참고 참다가 더 무너지는 사람들을. 근데 할머니 무섭기도 해요. 제가 옳게 하고 있는 건지 옳은 거 맞아요. 수진 씨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도 아닌 이 동네 할머니가 그 어느 누구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지아 잘 키워요. 그게 제일 큰 복수야. 그날 밤 지아를 재우면서였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는데 지아가 눈을 반쯤 감은 채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었어요? 엄마 할 일 있어서 다녀왔어. 아빠는요? 아빠는 오늘 늦게 와. 지아가 잠깐 입을 오물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괜찮아요. 수진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냐마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위로보다도 깊이 박혔습니다.
수진 씨는 지아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잠든 지아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수진 씨는 지하 방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해둔 변호사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송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장이 발송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변호사는 박서연 씨의 현재 주소지로 내용 증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수진 씨는 발송 확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 접수 완료. 5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문자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담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수진 씨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이제 제 갈 길을 찾아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소송장이 박서연 씨의 집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서연 씨는 마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용산구 이태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기춘 씨와 함께였습니다. 결혼 3년 차, 자녀는 없었습니다. 기춘 씨는 중견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서연 씨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 씨는 우편함을 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두툼한 봉투 하나, 겉면에 찍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장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서연 씨의 얼굴빛이 하얘졌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봤을까봐. 미쳤어. 이걸 집으로. 서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찢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었습니다. 원고 김수진, 피고 박서연, 청구 금액 5천만 원.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가 서둘러 서류를 구겨 넣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기춘 씨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왔어요? 서연 씨가 등 뒤로 서류를 감추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잠깐 도와달라고 뭐 보낸다더니 그건가 봐요. 친구? 기춘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상함을 감추지 못한 서연 씨의 태도를 이미 눈치챈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봐.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서연아.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기춘 씨가 2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는 뒤로 물러서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춘 씨가 서연 씨의 손에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기춘 씨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는 식탁 의자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 기춘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춘 씨가 서류를 내리치듯 소파에 던졌습니다. 이게 친구 일이야?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을 만들어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네가 유부남이랑 바람 폈다는 거잖아. 기춘 씨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이태원 아파트 거실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씨는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춘 씨,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현동 수진 씨 앞에서 코웃음 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춘 씨가 소파 봉투를 집어들더니 서연 씨 쪽으로 던졌습니다. 내가 유부남이랑 바람난 여자랑 어떻게 살아? 이미 늦었어. 우리 이제 끝이야. 기춘 씨, 제발. 서연 씨의 외침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기춘 씨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서연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기춘 씨, 여보. 서연 씨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현동 수진 씨의 집 현관 앞에서 일주일 줄게요. 현명하게 판단해요. 라며 뒤돌아섰던 그 여자의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기춘 씨가 집을 나간 뒤로 서연 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씨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지만 민준 씨는 출장 중이라며 짧게 받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서연 씨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송 서류는 책상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지만 법원 기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검색창에 쳤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결과들을 읽으면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관련 판례들이 쏟아졌습니다. 5천만 원 선고, 4천만 원 선고. 증거가 충분하면 인용률이 높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당한 사실 자체가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글도 보였습니다. 프리랜서 거래처에서 이 소식이 퍼진다면 함께 작업하는 인테리어 업계가 얼마나 좁은 동네인지 서연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반면 수진 씨의 일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소송이 정상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수진 씨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 혜정 씨였습니다. 패션업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친구였습니다. 수진아, 진짜? 야, 잘했다. 잘했어. 그 여자 뭐야,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응. 근데 나 이제 조금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수진아, 너 예전에 MD 할 때 진짜 일 잘했잖아. 그때 그 수진이 어디 간 줄 알았다. 수진 씨가 씩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다시 나 찾아볼게.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응, 그래. 나한테도 연락해. 자주 보자, 앞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똑바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잊고 살았던 얼굴을 다시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수진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기춘이라고 합니다. 박서연 남편인데요. 수진 씨의 손이 조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 아내가 이런 짓을 했는지 저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기 너머 기춘 씨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전화가 변호사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변호사 번호 드릴게요. 거기로 연락해 주세요. 수진 씨는 차분하게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소송 접수로부터 열흘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춘 씨가 협조 의사를 밝혀왔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수진 씨, 이기춘 씨가 넘겨준 자료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어요. 박서연 씨가 남편 몰래 백업해 둔 걸 기춘 씨가 찾아낸 거예요. 내용이 명확합니다. 만남 장소, 날짜, 감정 표현까지 다 있어요. 수진 씨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인용 가능성이 크게 올라갔어요. 5천만 원 전액 인용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 씨는 소파에 천천히 기댔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네요. 그것이 있다면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진 씨는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출장이라며 열흘 가까이 집을 비웠던 민준 씨가 양복 상의를 팔에 걸치고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왔어. 민준 씨는 거실을 지나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한테 소송 걸었다고?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냄비를 가스불에서 내리며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일이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정리하면 안 돼? 수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조용히 정리. 7년을 살아온 아내에게 낯선 여자를 보내 이혼을 요구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조용히 정리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준 씨, 그 여자가 먼저 이 집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민준 씨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민준 씨가 서재에서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제 상황이. 네, 이혼 소송 쪽으로요. 재산 분할이랑 양육권도요. 수진 씨는 복도 한복판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양육권. 그 단어 하나가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양육권 다툼은 전혀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서연 씨를 무너뜨리는 것과 지아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판돈이 올라갔습니다. 단순한 상간녀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혼과 양육권까지 전선이 넓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지아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지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 은은한 야간등, 불빛이 흘렀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수진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내일 통화 가능하신가요?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수진 씨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아이의 안정된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지아를 7년 동안 혼자 키워온 수진 씨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수진 씨의 전업주부 경력과 소득 공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제 능력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취업 준비를 시작하시거나 수입 계획을 구체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수진 씨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채용 공고. 예전에 뒤적이다 덮어뒀던 그 페이지였습니다. 이번엔 덮지 않았습니다. 시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첫 기일까지는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이력서를 다듬었습니다.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경력 공백이 빈칸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하를 키웠습니다. 라는 말은 이력서, 어디에도 적을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3군데에 지원했습니다. 이틀 안에 2군데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불합격. 나머지 한 곳은 답장조차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회사 공고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MD 경력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고의 우대 조건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실무 경험자, 5년의 공백. 그것이 수진 씨 앞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어린이집으로 지아를 데리러 가는 길에 마주친 것은 뜻밖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 총무를 맡고 있는 임 씨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괜찮아요? 물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게, 저도 말하기가 좀 그런데, 민준 씨가 요즘 이사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말이 있어서요. 단지 내 부동산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사요? 네.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이사.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민준 씨가 혼자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재산 분할에 앞서 현금화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아를 데려가기 위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 즉 수진 씨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명절에나 연락이 오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나 좀 봐야겠다.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지아를 이웃에 잠깐 맡기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어머니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민준이한테 다 들었다. 내가 이혼하기 싫어서 소송을 건다고. 수진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간녀 소송이 아니라 수진 씨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민준 씨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먼저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여자를 보낸 건 민준 씨예요. 근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야 해? 지아도 있는데. 바로 지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그냥 조용히 끝내라. 집도 줄 테고 지아도 네가 키우는 거로 하자고 민준이한테 얘기해놨어. 소송은 취하해. 조용히 끝내라. 이 집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상간녀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어요. 이건 민준 씨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먼저 찾아와서 모욕을 준 여자에 대한 소송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수원행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수진 씨는 차창 밖을 보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에게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갔다 왔어? 네. 소송 취하해. 명령조였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돌아봤습니다. 싫어요. 수진아, 이러면 우리 다 같이 망해. 서연이 회사도 있고 우리 회사에도 소문 다 나. 내 인사고과에 영향 미친다고. 수진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인사고과에 영향 미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수진 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나한테 여자 보내서 이혼하라고 할 때 내 마음도 한 번쯤 생각했어요? 민준 씨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나는 소송 안 취하해요. 그리고 양육권 소송 하고 싶으면 해요. 나는 질 자신이 없으니까. 수진 씨는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 씨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한편 서연 씨의 상황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춘 씨와의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기춘 씨의 가족들은 서연 씨가 혼인 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위자료 한 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서연 씨 쪽에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거래처 한 곳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송 이야기가 업계에 퍼졌습니다. 인테리어 업계는 좁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연 씨는 민준 씨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자기 앞가림이 바빠진 탓이었습니다. 초조함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첫 기일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김수진 씨, 저 박서연이에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수진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현관 앞에서 코웃음 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부탁드린다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시간 맞춰서 연락 주세요. 짧은 답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에서 만남을 요청해 왔어요. 만나도 됩니다. 단 절대 합의 관련 내용은 즉답하지 마시고 대화 중 녹음 꼭 해두세요.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틀 뒤 오후 2시 마포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아현동 현관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 코트 대신 낡은 청바지에 후드 집업이었고 화장도 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수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합의하고 싶어요. 소송 취하해주면 얼마든 낼게요. 수진 씨는 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내가 처음 당신이 왔을 때 뭘 느꼈는지 알아요?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 불쌍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그냥 상처 주려고 한 말인 거 알아요. 그래도 아팠어요. 서연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합의를 고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합의금은 5천만 원 전액이에요. 한 푼도 깎지 않아요. 둘째, 합의서에 사과문을 직접 작성해서 서명해야 해요. 셋째, 앞으로 민준 씨와 일절 연락하지 않는다는 각서도요. 서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5천만 원. 지금 그게 쉽게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하면 되죠. 수진 씨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 기일 전날까지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가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 녹음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서 연락 왔어. 5천만 원 낼 돈이 없다고. 대신 내가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하는 건 어때? 수진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이혼 절차 진행하면 재산 분할해서 내 손해가 더 커.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부담할 테니까 소송 취하하고 이혼 협의로 조용히 끝내자는 거야. 수진 씨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을 핀 남편이 상간녀의 합의금 일부를 대신 내줄 테니 조용히 끝내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남자 앞에서 수진 씨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지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진 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소송 취하 안 해요. 그리고 이혼도 협의로는 안 해요. 법대로 해요. 민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한다. 후회는 먼저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수진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법원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남편은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도 취하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무거운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거운 순간을 버텨낸 사람만이 끝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 기일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준 준비서면 출력본, 기춘 씨가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하나하나 파일에 끼워 넣으면서 머릿속으로 내일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지아는 벌써 2시간 전에 잠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오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수진 씨가 파일을 덮고 불을 끄려던 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기춘입니다. 죄송해요, 이 시간에.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기춘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말씀하세요. 그쪽 남편이 오늘 서연이를 만났어요. 둘이 강남 쪽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있었다더라고요. 혹시 내일 기일 전에 뭔가 꾸미는 것 같아서요. 수진 씨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가 만났습니다. 각자의 변호사를 세워놓고 서로 마주보지 않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나눴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님께 전달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 씨는 식탁 위의 파일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로 출발하기 1시간 전 민준 씨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에 섰습니다. 수진 씨는 지하 아침 준비를 하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캐리어가 제법 컸습니다. 어디 가요? 나가 살 거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요? 오늘이 기일인데. 그거랑 이건 별개야. 변호사한테 다 얘기해뒀어. 민준 씨가 구두를 신으며 덧붙였습니다. 지아, 이번 주말에 내가 데려갈 거야. 변호사한테 면접 교섭 신청해뒀어. 수진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주방 의자에 앉아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캐리어를 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지아가 불렀습니다. 민준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응, 오늘 일찍 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오늘 좀 바빠. 그것이 민준 씨가 지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지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지아야, 빨리 먹자. 어린이집 늦겠다. 지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기 최 여사 할머니의 슈퍼 앞을 지나치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 새벽 5시면 열려있던 문이었습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었고 문 앞에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잠시 문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었더니 어젯밤 최 여사 할머니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없이 이기더라. 떠드는 사람이 지는 법이야. 꼭 기억해요. 그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라고 해준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골목 한 구석에서 수진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 1분쯤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원 기일이 오후 2시였습니다. 지금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첫 기일은 쌍방 출석 확인과 일정 조율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길고 드라마틱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안에서 민준 씨를 마주했습니다. 수진 씨 쪽과 반대편에 앉아 있는 민준 씨의 얼굴을 낯선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법원 밖에서 말했습니다. 첫 기일은 잘 마쳤고요. 상대방 변호사가 경제 능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다음 기일까지 소득 증빙 자료 최대한 만들어 오셔야 해요. 소득 증빙? 취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프리랜서라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쁜 계절인데 예쁘게 보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쌌고 시어머니는 취하를 권했고 조력자 할머니는 병원에 누웠고 취업도 안 됐습니다.
소송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조용히 끝냈으면 더 편했을까요? 수진 씨는 차가운 창유리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지하를 재운 밤 11시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가 나간 뒤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다는 것을. 설거지 소리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누군가 부스럭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불을 끄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핸드폰이 식탁 위에 있었지만 들여다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지아가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가방이 너무 커서 아이 등이 다 가려졌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 들어가던 조그만 뒷모습이. 그날 수진 씨가 어린이집 담장 밖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결혼하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이제 내 가정을 잘 만들어 가야지 하고 다짐했던 기억이. 그 다짐이 이 자리까지 수진 씨를 버티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다짐이 맞는 건지조차 모르겠었습니다. 수진 씨가 7년 동안 자신을 지우고 가정만을 위해 살아온 것, 그것이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온 것일까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짓밟힌 것일까요? 수진 씨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7년의 헌신, 지아에 대한 사랑,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 법 앞에서 정직하게 싸우겠다는 태도, 그것들이 전부 헛되었을 리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민준 씨와의 결혼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마도 7년 중 어느 시점인가 그 결혼은 수진 씨가 원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수진 씨가 원하는 것은 지아였습니다. 지아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아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울면서 참는 엄마가 아니라 끝까지 일어서는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진 씨 자신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7년 동안 이름이 지워진 채 살아온 김수진이 아니라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며 학비를 벌던, 입사 동기 중 가장 먼저 정규직이 됐던, 일이 꼼꼼하고 끈기 있기로 통하던 그 김수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걸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혜정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회사 MD 자리 지금 뽑고 있어. 경력 공백 있어도 능력으로 뽑는다고 팀장이 그러던데. 한번 얘기해 볼까? 수진 씨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쳤습니다. 혜정아, 나 한번 해볼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보내기를 누르고 수진 씨는 처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가장 깊어지면 새벽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수진 씨는 달라졌습니다.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정의 회사 팀장에게 이력서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경력 공백 5년을 어떻게 설명할지 혜정과 함께 전화로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MD 업무에서 발휘했던 감각과 분석력, 그리고 5년 동안 살림과 육아를 혼자 꾸려온 것이 오히려
생활 밀착형 소비 트렌드를 읽는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수진아, 그거 진짜야. 요즘 MZ 팀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실생활 감각이야. 너 그거 있어. 혜정의 말이 등을 밀어줬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공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길러진 것들을 적었습니다. 예산 관리, 일정 조율, 소비 패턴 파악. 전부 MD 업무와 겹치는 역량들이었습니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 꽤 단단한 이력서였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했고 면접 일정이 잡히면 즉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증빙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어제 혼자 울다가 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도 더 이상 감쌀 생각 없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수진 씨는 그 문자를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춘 씨도 피해자였습니다. 수진 씨와 다른 방향의 피해자였지만 같은 자리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기춘 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문자가 하나 더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저 조건 수락할게요. 사과문도 쓸게요. 죄송합니다. 수진 씨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 왔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직접 마주하는 것. 그 뻔뻔했던 여자가 자신의 말을 직접 듣는 것. 수진 씨는 서연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저번 그 카페에서 만나요.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혜정의 회사 팀장에게서 직접 문자가 왔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접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문자를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했습니다. 잘 됐네요. 면접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소득 활동 재개 의지를 증빙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기춘 씨는 서연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 줬습니다. 혜정은 면접 전날 밤 모의 연습을 같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던 것 같던 곳에서 하나씩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지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기춘 씨의 협조와 혜정의 응원과 변호사의 준비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카페 창가 자리였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2시 3분 서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수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왔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서연 씨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합의금이요. 5천만 원 전액이에요. 계좌 이체 말고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건 사과문이에요. 봉투 옆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였습니다. 수진 씨는 손대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읽어봐도 돼요? 네. 수진 씨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었습니다. 사과문을 읽는 수진 씨의 눈이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민준 씨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댁에 찾아간 것도 제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따님에게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는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수진 씨 집을 찾아간 것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것, 그 두 문장이 사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민준 씨 쪽에서 나중에 서연이가 혼자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이 사과문 한 장이 그 말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사과문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서연 씨가 스스로 써줬습니다. 수진 씨는 잠깐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변호사 검토 후에 최종 합의서 작성할게요. 오늘 현금은 제가 가져가고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말해요. 무섭지 않았어요?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저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서요. 수진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웠냐고요?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법원이 무서웠고 민준 씨가 무서웠고 지아를 빼앗길 것 같아서 밤마다 무서웠습니다. 취업이 안 됐을 때 무서웠고 시어머니가 취하를 권할 때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딸 앞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더 무서웠어요. 서연 씨가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우리 집 문 앞에 왔을 때 내 딸한테 불쌍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끝까지 붙들어 준 것 같아요. 서연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 위로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보며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박서연 씨,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생 망친 건 당신 자신이야. 나는 그냥 법대로 했을 뿐이지. 수진 씨는 봉투를 들고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수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늘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소였습니다. 그냥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7년을 버텨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뒤에서 서연 씨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지아에게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최 여사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수진 씨 왔어? 할머니 많이 놀랐어요. 좀 어때요? 나야 뭐 이 정도로는 안 죽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반갑던지 수진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아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할머니 손을 조그맣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아요. 제가 사탕 드릴게요. 할머니가 지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지아. 엄마가 잘하고 있지? 응, 엄마 되게 씩씩해요. 할머니가 수진 씨를 봤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어요, 할머니. 할머니 말씀대로 됐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소리 없이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라고요. 할머니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눈가에 잔주름이 접혔습니다. 수진 씨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몰랐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아가 수진 씨 손을 잡고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요? 수진 씨가 지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오늘 기분 좋아. 처음으로 거짓없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도요. 지아가 수진 씨 팔에 자기 얼굴을 비볐습니다. 수진 씨는 지아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현동 골목을 걷고 있는 이 두 사람, 5살 지아와 35 수진 씨. 이 모습이 수진 씨가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이 손의 온기가 수진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합의서가 최종 서명된 것은 카페에서 만난 지 나흘 뒤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상담실, 수진 씨와 서연 씨가 각자의 변호사를 옆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수진 씨가 그 다음 서명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합의서에는 3가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전액 지급 완료. 자필 사과문 작성 및 서명. 이민준 씨와의 일절 연락 중단 각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씨.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히 기쁘지도 허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 씨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무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 수진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낯선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고 7년의 결혼이 흔들렸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취업도 안 됐고 남편은 짐을 쌌고 시어머니는 취하를 권했습니다. 법원이 무서웠고 지아를 빼앗길 것 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수진 씨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손에 쥔 채 서울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욕 한마디 하지 않고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그냥 법대로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끝에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혜정의 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떨렸습니다. 5년의 공백을 설명하는 자리가 떨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준비해온 말들을 조용하고 또렷하게 했습니다. 경력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정의 예산을 혼자 관리했고 2 사람의 일정을 혼자 조율했고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MD 업무의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이 잠깐 수진 씨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면접 결과는 금요일에 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순간 수진 씨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 간식을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시 보고 한 번 더 봤습니다. 합격. 2 글자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웃음도 아닌 그냥 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봤던 풍경인데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정아, 붙었어. 진짜? 야, 수진아. 혜정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환하게 터졌습니다. 수진 씨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온몸으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민준 씨와의 이혼 협의는 그로부터 한 달 뒤 마무리됐습니다. 수진 씨는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의 친권과 양육권은 수진 씨, 면접 교섭은 한 달에 2번, 수진 씨 동의 하에, 양육비는 매달 정해진 날 입금,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아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수진 씨와 지아가 거주. 민준 씨 측 변호사가 처음엔 양육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7년의 주된 양육자 기록과 새로운 직장 합격 통보서 한 장이 그 주장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소득 증빙. 수진 씨가 어두운 밤에 이력서를 고쳐 쓰던 그 한 장이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됐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하는 날 수진 씨는 민준 씨와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난 것이었습니다. 7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수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 어린이집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하 간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기를 누르고 수진 씨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아현동 골목 위로 하얗게 쌓이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 5일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재킷 단추를 잠그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전업주부 시절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윤곽이 더 선명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눈빛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를 잃은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되찾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아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 소풍이에요. 알아. 가방에 도시락 넣어뒀지? 응. 엄마가 싸준 거 제일 맛있어요. 수진 씨가 지아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지아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현동 24평짜리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에 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식탁이 있었고 비어있는 남편 자리가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2사람이었지만 이 집이 이전보다 훨씬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최 여사 할머니 슈퍼 앞을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퇴원한 뒤로 하루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나왔습니다. 73의 나이에 새벽 대신 아침 8시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출근해요? 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세요. 나야 뭐. 수진 씨가 더 예뻐졌네. 일 시작하더니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한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게 내내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더라.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없이 이긴다고요. 할머니가 잠깐 멈추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맞다, 그랬지. 근데 수진 씨, 그 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수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요? 수진 씨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확인해 준 거지. 할머니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직장에서 수진 씨는 팀 내에서 조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도 냉정하게 데이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가장 무게감 있게 들렸습니다. 입사 석 달 만에 팀장이 수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수진 씨, 다음 시즌 기획 맡아줄 수 있어요? 조용한 것 같은데 제일 정확하게 일하더라고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짧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기획안 파일을 열었습니다. 예전 MD 시절의 감각이 손끝에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쌓아온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서연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춘 씨와의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서연 씨는 불리한 위치에 섰고 합의로 이기춘 씨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프리랜서 거래처도 절반 이상이 끊겼습니다. 이민준 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고 조용히 팀을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서연 씨가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지 수진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서연 씨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삶이었으니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일주일 줄게요. 현명하게 판단해요라며 코웃음 치던 그 목소리가 결국 가장 먼저 무너졌다는 것을, 소리 높여 떠들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법대로만 걸어온 사람이 끝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없이 이깁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원망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끝까지 해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오래 서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무너지고 싶어도 조용히 한 걸음만 더 걸어보라는 말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결국엔 서 있게 됩니다. 김수진 씨처럼. 그의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아현동 골목에 은행잎이 노랗게 쌓이는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수진 씨는 어린이집 앞에서 지아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아가 수진 씨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진 씨가 쪼그려 앉아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지아가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지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아의 머리카락에서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어땠어? 선생님이 저 칭찬했어요.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제가 조용히 손 잡아줬다고요. 조용히? 응. 계속 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위로래요. 선생님이. 수진 씨는 지아를 안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5살 아이가 수진 씨가 2달 동안 온몸으로 배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것을. 수진 씨는 지아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잡았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두 사람의 발 아래 쌓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골목을 길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따뜻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